2025년 9월 미국 항공우주국이 발표한 소식 하나가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화성 탐사 로봇이 수집한 암석에서 생명체의 흔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증거들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이 소식은 단순한 과학적 발견을 넘어서 인류가 우주에서 홀로인지 아닌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과연 우리는 정말로 우주에서 유일한 생명체일까요? 아니면 먼 과거 화성에도 생명이 존재했을까요? 오늘 이 놀라운 발견의 전말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과학자들은 왜 이번 발견에 그렇게 주목하고 있을까요? 모든 것은 2021년 2월부터 시작됐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의 화성 탐사 로봇 퍼서비어런스가 화성 표면에 성공적으로 착륙했죠. 그런데 이 로봇이 아무 곳에나 내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수년간의 연구 끝에 예제로 크레이터라는 특별한 장소를 선택했어요. 왜 하필 이곳이었을까요? 이 지역은 약 35억 년 전 거대한 호수였던 곳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크레이터 가장자리를 보면 고대 강물이 흘러들어왔던 흔적들이 지금도 선명하게 남아 있어요. 특히 강물이 호수로 유입되면서 만든 삼각주 지형이 위성 사진으로도 뚜렷하게 확인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곳에서 발견되는 퇴적층의 모습입니다. 물이 오랜 시간 고여 있다가 서서히 증발하면서 남긴 독특한 무늬들이 암석에 그대로 새겨져 있었어요. 이런 지질학적 증거들은 이곳에 한때 풍부한 물이 존재했다는 강력한 증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물의 존재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예외 없이 물을 필요로 합니다. 물은 생명체의 신진대사에 필수적인 용매 역할을 하고 영양분을 운반하며 화학 반응의 매개체가 되거든요. 따라서 과거에 물이 풍부했던 곳이라면 생명체가 존재했을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지는 것이죠. 하지만 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생명체가 살아가려면 적절한 온도와 압력, 그리고 필수 화학 원소들이 필요해요. 예제로 크레이터는 이런 조건들을 모두 갖추고 있었을까요? 고대 화성의 기후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에 따르면 35억 년 전 화성은 지금보다 훨씬 따뜻했다고 해요. 두꺼운 대기층이 온실 효과를 만들어서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당시 화성의 자기장도 지금보다 강했기 때문에 태양으로부터 오는 유해한 방사선을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었습니다. 즉, 생명체가 살아가기에 나쁘지 않은 환경이었다는 뜻입니다. 항공우주국이 이곳을 선택한 또 다른 이유는 지형의 다양성 때문이었습니다. 고대 호수의 바닥, 강이 만든 삼각주, 크레이터 벽면까지 각기 다른 환경에서 형성된 암석들을 한 번에 연구할 수 있었거든요. 이는 마치 고대 화성의 환경 변화를 시대순으로 읽을 수 있는 지질학적 도서관과 같았습니다. 퍼서비어런스는 착륙 이후 약 3년간 이 특별한 실험실을 누비며 다양한 암석 샘플들을 수집했어요. 탐사 로봇이 수집한 샘플들은 총 24개에 달합니다. 각각의 샘플은 엄격한 절차에 따라 밀폐된 튜브에 보관되어 있어요. 이 중에서 과학자들의 가장 큰 관심을 끈 것이 바로 이번에 발표된 암석입니다. 2024년 7월,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퍼서비어런스가 네레트바 밸리라고 불리는 고대 강바닥에서 매우 특이한 암석 하나를 발견한 것이죠. 과학자들은 이 암석에 체이바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돌의 정체는 이암, 즉 머드스톤이었어요. 쉽게 설명하면 아주 미세한 진흙이나 점토 입자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압축되고 굳어서 만들어진 암석입니다. 지구에서 이런 종류의 암석은 고대 미생물의 화석을 보존하는 데 매우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미세한 입자들이 생물체의 세포나 구조물을 감싸면서 수억 년 동안 보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말 흥미로운 것은 이 암석 표면에 나타난 독특한 무늬였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표범 무늬 패턴이라고 명명했어요. 작은 점들이 마치 표범의 반점처럼 암석 전체에 불규칙하게 분포되어 있었거든요. 이런 패턴은 지구의 어떤 암석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독특한 형태였습니다. 각각의 점들은 지름이 약 1mm에서 5mm 정도였고 모양도 완전히 원형이 아니라 약간 불규칙한 형태를 띠고 있었어요.
퍼서비어런스가 탑재한 정밀 분석 장비로 이 점들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철인산염과 철황화물 같은 특별한 광물들이 발견됐습니다. 이런 물질들이 왜 특별할까요? 지구에서는 이런 화합물들이 종종 미생물의 대사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살아가는 혐기성 세균들이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부산물들이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잠깐 철황화물이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겠네요. 철황화물은 철과 황이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화합물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황철광이라고 불리는 파이라이트예요. 이런 물질들이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려면 특별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우선 철이 풍부해야 하고 황산염이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 산소가 거의 없는 환경이어야 해요. 그리고 이런 화학 반응을 촉진시킬 수 있는 촉매가 있으면 더욱 좋죠. 지구상의 극한 환경을 살펴보면 이해가 쉬워집니다. 남극 대륙의 일부 호수들에는 산소가 거의 없는 구역들이 존재해요. 이런 곳에서 황환원세균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미생물들이 발견됩니다. 이들은 우리가 호흡하는 산소 대신 황산염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얻어요. 황산염을 황화물로 변환시키는 화학 반응을 통해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바로 철황화물이 부산물로 생성됩니다. 대설포 비브리오, 대설포 박테르, 대설포 아르쿨럼 같은 세균들이 실제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런 미생물들은 지구 역사상 가장 초기에 등장한 생명체들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어요. 흥미롭게도 이들이 살아가는 환경은 초기 화성의 조건과 매우 유사합니다. 산소가 거의 없고 황화합물이 풍부하며 온도가 비교적 낮은 환경 말이에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화성에서도 비슷한 생명체가 존재했을 가능성에 주목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화성에서 발견된 철황화물도 비슷한 과정의 결과일 수 있지 않을까요? 연구팀은 이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암석에서 발견된 다른 성분들이었어요. 유기탄소, 인, 황, 그리고 환원된 철 성분이 모두 한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이 네 가지 원소는 미생물이 에너지를 생산하고 생명 활동을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핵심 요소들이에요. 탄소는 모든 유기물의 기본 골격을 이루는 원소이고, 이는 DNA와 RNA 그리고 ATP 같은 에너지 분자를 만드는 데 필수적입니다. 황은 많은 단백질의 구조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마치 생명체를 위한 완벽한 화학적 레시피가 한 장소에 모여 있는 것 같았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원소들이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화학적 형태로 결합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유기탄소의 경우 단순한 이산화탄소가 아니라 복잡한 유기분자의 형태로 존재했어요. 이런 복잡한 유기분자들은 일반적인 지질학적 과정만으로는 만들어지기 어렵습니다. 연구진은 또한 이 암석에서 비비아나이트와 시데라이트 같은 특별한 광물들도 확인했습니다. 지구상에서 이런 광물들은 주로 미생물이 유기물과 상호작용할 때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특히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 세균이 유기물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자주 나타나는 광물들입니다. 비비아나이트는 인산철 수화물이고 시데라이트는 탄산철 광물인데 둘 다 미생물의 대사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이 모든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고대 화성의 이 지역에서 미생물 수준의 생명체가 활동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여전히 신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현상들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비생물학적 설명도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특별한 지하수의 흐름이나 화학적 풍화 과정만으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2025년 9월 10일 이 연구 결과가 마침내 세계 최고 권위의 과학 저널 네이처에 발표됐습니다. 연구팀은 거의 1년간 이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했고 동료 과학자들의 엄격한 검토 과정도 거쳤어요. 논문의 제목은 화성 예제로 크레이터에서 발견된 잠재적 생명체 징후였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바로 잠재적이라는 표현이에요. 과학자들이 왜 확정적으로 발표하지 않는 걸까요? 그럼에도 과학자들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발견은 잠재적 생명체 징후로 분류되고 있어요. 이는 생명체의 흔적일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 완전히 확정할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이런 광물들과 화학적 패턴들이 생명체 없이도 순수한 지질학적, 화학적 과정만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지하수의 흐름이나 온도 변화, 압력 변화 같은 물리적 요인들도 비슷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특히 화성의 지하에는 여전히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지고 있어요. 이런 지하수가 암석과 상호작용하면서 다양한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현재까지 과학자들이 이런 무늬들을 완전히 비생물학적 과정으로만 설명할 만한 확실한 메커니즘을 찾지 못했다는 점이에요. 즉, 생명체의 개입 없이는 이런 복잡한 패턴이 만들어지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여러 연구팀들이 실험실에서 화성과 유사한 조건을 재현해서 비생물학적 과정만으로 비슷한 패턴을 만들어 보려고 시도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완전히 동일한 결과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생명체의 존재를 확실하게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모르는 지질학적 과정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미생물의 활동이 가장 합리적인 설명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퍼서비어런스가 지금까지 수집한 화성 암석 샘플들 중에서 이번 발견이 가장 유력한 생명체 흔적 후보로 평가받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생명체에게 필수적인 세 가지 조건인 물, 유기물질, 그리고 에너지원이 한 지점에서 동시에 발견됐거든요. 여기에 더해 미생물의 대사 과정과 매우 유사한 화학 반응의 흔적까지 포착됐으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가능성일 뿐 확실한 증명은 아닙니다. 과학에서는 가능성과 확실성 사이에 매우 큰 차이가 있어요. 과학자들이 무언가를 확실하다고 발표하려면 모든 다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생명체 외에는 이런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거죠. 현재로서는 그 정도 수준의 확실성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발견의 중요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에요. 적어도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했을 가능성을 크게 높여주는 중요한 발견임은 분명합니다. 최종 답을 얻기 위해서는 이 소중한 샘플들을 지구로 가져와서 더욱 정밀한 분석을 해야 합니다. 화성에 있는 탐사 로봇의 장비들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지구의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첨단 장비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분석 능력이 제한적이에요. 예를 들어 지구의 실험실에서는 전자현미경을 이용해서 암석 내부의 미세한 구조까지 관찰할 수 있어요. 또한 질량 분석기를 통해 극미량의 유기물질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장비들을 사용하면 암석 속에 혹시 화석화된 미생물의 흔적이 남아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어요. 만약 정말로 미생물의 화석이 발견된다면 그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중대한 발견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항공우주국은 유럽 우주국과 함께 화성 샘플 반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으로는 약 53억 달러의 예산으로 2030년대 초반까지 완료하려 했어요. 이 프로젝트는 마스 샘플 리턴 미션이라고 불리며 인류 최초로 다른 행성에서 샘플을 가져오는 역사적인 임무입니다. 성공한다면 아폴로 프로그램에 버금가는 위대한 성취가 될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프로젝트 비용이 거의 2배인 110억 달러까지 치솟았고 완료 시점도 2040년대로 대폭 미뤄질 상황이에요. 왜 이렇게 비용이 늘어나고 일정이 지연되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기술적 복잡성 때문입니다. 다른 행성에서 샘플을 가져오는 것은 지금까지 인류가 시도해본 적이 없는 전혀 새로운 도전이거든요. 설상가상으로 최근 미국 정부가 항공우주국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무려 47%나 줄어든 거죠. 이로 인해 최대 짬은 1개의 우주 임무들이 중단되거나 취소될 위기에 처했어요. 퍼서비어런스 미션의 운영비도 23% 감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는 탐사 로봇의 활동 범위와 연구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과학자들은 이런 예산 삭감이 단기적인 문제일 뿐이라고 보고 있어요. 만약 화성에서 정말로 생명체의 흔적이 확실하게 발견된다면 정치적 관심과 지원이 다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화성에서 샘플을 가져오는 일이
왜 이렇게 복잡하고 비쌀까요? 그 과정을 단계별로 살펴보면 이해가 됩니다. 우선 지구에서 샘플 수거용 착륙선을 화성으로 보내야 해요. 이 착륙선에는 샘플을 회수할 로봇팔과 소형 탐사차, 그리고 나중에 화성에서 발사할 작은 로켓이 실려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장비들을 하나의 착륙선에 탑재하는 것부터가 엄청난 기술적 도전이에요. 이 착륙선은 퍼서비어런스, 바로 근처에 정확히 착륙해야 해요. 조금이라도 빗나가면 전체 미션이 실패하거든요. 화성의 대기는 지구보다 훨씬 희박하기 때문에 착륙이 매우 어려워요. 화성 착륙을 공포의 7분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기권 진입부터 착륙까지 약 7분간 지구에서는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거든요. 모든 것이 사전에 프로그래밍된 시퀀스에 따라 자동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다음 단계는 퍼서비어런스가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샘플 튜브들을 착륙선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귀중한 샘플들을 작은 로켓에 안전하게 탑재해야 하죠. 여기서부터가 정말 어려운 부분이에요. 화성 표면에서 로켓을 발사해서 샘플을 화성 궤도까지 보내야 합니다. 다른 행성 표면에서 로켓을 발사하는 것은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시도해 본 적이 없는 초고난도 기술이에요. 화성의 중력은 지구의 38% 정도지만 여전히 로켓이 궤도에 도달하려면 상당한 속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화성의 먼지 폭풍이나 극한의 온도 변화도 로켓 발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궤도에 올라간 샘플 캡슐은 이미 화성 궤도에서 대기하고 있던 궤도선과 만나야 합니다. 이 과정도 만만치 않아요. 우주 공간에서 두 물체가 정확히 만나서 도킹하는 것은 지구에서 원격 조종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구와 화성 사이의 통신 지연 때문에 모든 것이 자동으로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가장 가까울 때도 4분, 멀 때는 24분까지 걸리는 통신 지연은 실시간 조종을 완전히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샘플을 실은 궤도선이 지구로 돌아와서 대기권에 안전하게 캡슐을 투하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도 샘플이 손상되지 않도록 특별한 보호장치가 필요해요. 이 모든 단계 중 어느 하나라도 실패하면 수십억 달러와 수십 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션이 성공한다면 우리는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했는지에 대한 확실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추측과 가능성을 넘어서 과학적으로 확실한 증거를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정말로 화성에서 생명체의 흔적이 확인된다면 이는 인류의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놓을 발견이 될 것입니다. 항공우주국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화성 생명체 발견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실망스러운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1976년 바이킹 탐사선이 화성 토양에서 생명체의 대사활동으로 보이는 현상을 포착했지만 나중에 화학물질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어요. 당시 바이킹 탐사선은 3가지 생명체 탐지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그중 하나인 표지 방출 실험에서 미생물의 대사활동을 연상시키는 결과가 나왔어요. 하지만 다른 실험들에서는 유기물질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1996년에는 화성에서 떨어진 운석에서 생명체 흔적을 발견했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했지만 이것도 비생물학적 과정으로 설명되고 말았습니다. ALH84이라는 이름의 이 운석에서 미생물 화석으로 보이는 구조물이 발견됐었어요. 하지만 후속 연구에서 이런 구조물들이 고온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의 결과물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생명체와는 전혀 관계없는 순수한 지질학적 과정의 산물이었던 것이죠. 2015년에는 화성 표면의 물 흔적과 함께 염수 발견을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건조한 모래의 흔적이었다고 정정해야 했어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과학자들로 하여금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런 반복된 경험들 때문에 과학자들은 이번 발견에 대해서도 매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주 생명체 탐사를 포기할 수는 없어요. 우주에서 지구만이 유일한 생명체의 터전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도 생명이 존재하는지 알아내는 것은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니까요. 이는 우리의 존재 의미와 우주에서의 위치를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할 것입니다.
만약 화성에서 정말로 생명체가 발견된다면 이는 생명이 우주에서 그리 드문 현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 태양계만 해도 목성의 위성 유로파, 토성의 위성 엔셀라두스 같은 곳에서도 생명체 존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이번 화성에서의 발견이 비록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우주에서 혼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희망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결국 진실은 화성 샘플이 지구로 돌아온 후에야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하지만 적어도 우주 어딘가에 생명이 존재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